네,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슈를 법적인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전혜연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둘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댓글도 환영하겠습니다. 자, 법률 이슈 토크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지 미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유행 조짐 보이는 코로나19 확산세. 복지부가 노키즈존 전수조사하는 이유. 대한민국 고령층 73세까지 일하고 싶어요. 네, 역시나 또 오늘 이슈가 되는 그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잠시 후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먼저 주제만 보면 꼭 1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유행 조짐 보이는 코로나19 확산세인데요. 한동안 잠잠했는데 요즘에 다시 주변에서 코로나 감염됐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더라고요. 예,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감염됐다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고요. 아주 드문 사례긴 합니다만 세 번째 감염됐다. 오, 세 번이나?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한 명 걸리면 면역력 생겨서 안 걸린다. 이건 그냥 풍문일 뻔이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검사해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거지 그냥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지나간 분들도 되게 주변에 많더라고요.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대까지 발생하는 등 일주일 만에 40%대까지 급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수치가 증가하는 것을 보니까 재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지난 19일까지 기준을 한번 보면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만 봐서는 우리가 딱 안다왔는데 네. 이게 6개월간 통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시 유행하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 재유행하는 원인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한동안 잠잠했었다가. 일단 우리가 작년에 또는 뭐 재작년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백신 한 번 접종을 하면 굉장히 장기간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 백신이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 백신 접종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다. 예. 이렇게 보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뭐 격리 의무도 많이 완화되고 사실 이제 마스크 같은 것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편하고 정부에서도 특정 기준을 다 검토해서 이런 걸 결정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정말 심각하던 시기에는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굉장히 조심했는데 일부 완화되다 보니 아무래도 또 영향이 있지 않냐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다 완화된 거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부 완화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르면은 다음 달 초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한 차례 더 완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완화될 예정이었죠? 이제 코로나 지금 19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쓰죠. 네. 그래서 지금 2등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근데 2등급이라는 게 어떤 안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네. 결핵, 홍역, 콜레라, 오. 장티푸스 이런 거 다 심각한 질병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사망자 수나 이런 게 많이 줄긴 했지만 사실 우리 초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심각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 의견 수렴도 보고요. 또 재유행 지수라든가 환자 증가세라든가 여러 가지 다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정부의 어떤 내용은 뭐냐?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4급이라는 것은 보통 인플루엔자, 독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독감 걸려서도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정부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가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4급 감염병에 속하니까 엔데믹, 풍토병 수준으로 가는 단계를 지금 정부는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부에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수치도 보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코로나19 증가세도 보고 또 왜 뭐 병상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 환자를 우리가 수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냐 등의 여러 가지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니 저는 많이 완화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국가적으로는 아직도 2단계에 머물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왜 이제 이 조정 로드맵에 따라서 네.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예. 예를 들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몇몇 시설을 배회하고는 거의 다 의무는 해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되겠는데 다만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법정 감염병을 등급을 나눠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병상 같은 것도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도 등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정부에서 다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뭐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를 아직까지도 착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해제가 될지 혹은 또 방역 조치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우리가 일상에서 마스크는 의무가 사실상 해제가 됐지만 네. 감염 취약 시설이 있죠. 뭐 요양병원이라던가 우리 코로나19에 집단 감염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될 확률이 높고 집단으로 있고 면역력이 낮고 네. 고령이고 뭐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의무 사항인데 만약에 이제 권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근데 예. 제가 누누이 이거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냐면은 정부에서 이걸 한꺼번에 짠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검사비와 진료비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법정 감염병 등급이 어느 정도 좀 덜 심각하다라고 되면 검사비, 치료비가 대부분 자부담으로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중증 환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속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건 정부의 지원책, 병상 관리,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이런 거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코로나19 유행세가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막판에 또 2단계 조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방역 당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일단 로드맵 2단계 그리고 앞으로 3단계 넘어가는 과정을 정부에서 추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을 3단계 조정 시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간다라는 의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2단계 시행을 연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상황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국제 상황도 봐야 되는 것이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 또 감염병과 관련된 자문단 회의가 계속 열립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코로나19 얘기가 요즘 많이 뜸하기도 했었고 많이들 이제 일상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사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난해 또 가을부터는 지금 독감 유행이 또 돼가지고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독감하면 우리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예, 한절기나 맞아요. 겨울에서 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독감 걸렸다는 분이 있는데 네. 의외로 우리가 독감하면 대수롭지 않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고생 엄청 하더라고요. 이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쉬고 맞아요. 못 일어났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한여름인데 독감이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해 9월 발령된 독감 유행주의보가 그래서 10달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7월 같은 경우에도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이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덥다고 감기 안 걸린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생 측면이라던가 이런 거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된 장마라든지 에어컨 틀고 막 이런 것 때문에도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올여름은 참 뭐 여러 가지로 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름인데도 이렇게 호흡기 질환 유행이 꺾이지 않자 일각에서는 그 원인으로 또 면역비지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게 또 신조어인가요? 면역비지 뭐예요? 그 이제 일단은 독감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항상 면역력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면역빛, 이 네. 빛이 말 그대로 우리가 빛지다 할 때 빛이에요. 예.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그 방역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엄격한 조치가 취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도 좀 줄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앓고 나면 면역력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면역력이 감소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면역빗이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오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의학계에서는 이제 의견이 늘 다른 부분이 충돌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그 인플루엔자 발생이 소아를 포함한 학생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제 주변도 난리도 아닙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예. 최근에 인플루엔자 발생을 연령대별로 나눠봤더니 43.0명,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수치를 봤더니 7세에서 12세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 엄마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상반기에 1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초등학생들의 이 감염병 확산이 참 심상치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고등학생도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전년 대비 감염병 환자 수가 절반에 머물렀는데 지금 초등학생 감염병 확산은 이미 지난해 총 환자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학생이라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이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네. 초등학생은 작년보다 더 많고 똑같은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중고등학생은 절반 수준이니까 아 이게 확산세가 초중학생 미치는 영향력이 예. 더 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네요. 아니 어쨌든 중학생들도 그렇고 다 한 교실에 모여서 밀집해서 수업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초등학생들에게 몰려 있다는 것도 또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질병관리청장은 밀폐한 밀집 장소나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라. 뭐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뭐 이런 것들은 저희 뭐 3년 내내 지켜오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마스크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각자 알아서 좀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얼마 전에 코로나19 백신 전체 도입 물량의 10% 이상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이제 대량 또 폐기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백신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속 그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춘숙 의원실에서 집계를 내봤더니 네. 6월 말 기준으로 폐기됐던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2억 128만 회분, 그러니까 확보한 이야. 물량 대비 10.86%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10개라고 봤을 때 그 중에 한 개는 지금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됐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이제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백신 도입비 집행액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정컨대 지금 6조 9,547억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보건복지 소속 이종성 의원실이 질병청으로 받은 집계예요. 그렇게 추산했을 때 10.86%를 적용을 하면 7,552억 원을 넘는다라는 아이고, 추산이 나오고 아깝네요.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인 집계로 발표한 게 아닙니다. 추산. 그래서 정말 아깝다. 이게 좀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네. 독일 같은 경우,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독일이 내년 말까지 2억 8천만 회분을 폐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세금 대비 너무 우리가 네. 아깝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백신 물량 확보하느라고 거의 전쟁 수준이다. 그렇죠. 뭐 외교 전쟁 맞아요. 난리 났다. 뭐 부족했을 민간 때. 기업까지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런 업무를 주로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논의가 뭐냐면 공무원분들에게 나중에 왜 이렇게 물량 많이 확보해서 책임 물으면 이걸 확보하기 어렵다. 라는 지적도 그때 나왔습니다. 너무 제재를 가하면은 오히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제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그러면 우리 조금만 백신을 가져오자 이러면은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대상은 많은데 혼선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초기에 기억나시죠? 네. 뭐 마스크 물량 부족해서 난리 났던 줄 서가지고 사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마스크는 그나마 일부 좀 보완적인 우리가 방법을 쓸 수라도 있지만 백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세금 낭비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걸 낭비라고 계속 지적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이 백신을 적극적으로 그렇죠. 확보하겠느냐. 네. 그때 이미 그런 지적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양면의 의견을 좀 다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어쨌든 세금이 이렇게 7천억이 넘는 것으로 네. 만약 낭비가 된다면 또 굉장히 아깝고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네. 양면의 의견을 좀 잘 들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또 뭐 사실 아깝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또 만약에 부족했다면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일상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수급 관리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전 세계에서 겪어보지 못한 맞아요. 상황.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에 뭐 몇백 년 전 어떤 전염병이 돌았더라 이렇게 뭐 하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근현대사에 들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19라는 현상을 겪은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작동해야 되고 백신은 어떻게 확보를 했어야 되고 네. 그리고 방역 수칙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국민의 사생활도 보호하면서 공공의 보건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좀 찾아본 우리나라가 예전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난 경우가 네네. 있었죠. 그래서 그 메르스 사태를 기반으로 거의 뭐 전화번호 수준의 백서가 있다. 이런 말에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불안감을 줄여줘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참 뼈아픈 교훈을 얻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이제 좀 나아졌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미 많은 통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 너무 길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백신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사실은 한동안 난리 났었죠. 네네. 근데 또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마스크 많이 만들라고 해서 많이 만들었더니 이제 안 팔려요. 어떡해요. 뭐 이런 좀 중소기업들의 고충도 있다는 맞아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겪었던 시행착오를 좀 잘 정부에서 분석을 해서 적절한 수급 관리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유행 조짐 보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복지부가 노키즈존 전수조사하는 이유입니다.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가리켜서 신조어 이제 노키즈존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다른 손님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반면에 또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또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전국의 노키즈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정부가 나서는 게 참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노키즈존 매장과 관련해서 이제 실태 조사를 보건복지부가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노키즈존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동반해서는 안 되고 어른들만 들어오세요. 한마디로 어린아이들 출입 금지. 예.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한 400곳 안팎으로 추산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노키즈존을 못하도록 어떤 지자체 차원에 뭘 만들어야 된다라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이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냐면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한쪽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 뜨거운 음식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배달할 때도 뜨겁고 네. 잘해놓고 끓여 먹는 음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키즈존이 아니어서 해봤더니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 때문에 노키즈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지만 반대로 아니 그게 어른들이 잘 보호를 해야 될 영역이지 나이를 기준으로 딱딱하면 아이들은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이건 또 다른 차별이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복지부에서 그냥 풍문으로 어떤 언론 보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한다라던가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지금 뭐 아까 공개적으로 밝힌 식당 사업장은 400여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몇 배 이상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디를 딱 가겠다고 하면 찾아봐요. 이게 노키즈존인지 아닌지부터 찾아보게 될 정도로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엄마의 입장이기도 하고 제가 만약에 또 사업주라면은 또 꺼려질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그래서 양쪽 너무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노키즈존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은 막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542개가 넘는다. 네. 연구기관의 이제 조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계속 확산된다라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네. 언제부터 노키즈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가? 예. 2014년 판결을 계기로 늘어났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판결이었냐면요. 2014년 아이가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업주가 이 여러 가지 뭐 치료비라든가 해서 70%를 배상하라. 오. 업주 책임을 굉장히 크게 무겁게 물었네요. 물었죠. 그렇다 보니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아이를 일일이 통제할 수도 없고 아 그러느니 아예 아이들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게 편하다라고 하다 보니 노키즈존이 점점 늘었다라는 분석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할 정도로 아 맨날 저출산 얘기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제약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아이를 안 낳는 문화가 되는 거 아니냐, 모순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영유아 어린이가 뛰어다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 맞느냐, 네. 너무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런 예.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 또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는 얌전한데 왜 그러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이게 좀 너무한 처사인가 싶다가도 또 사장님의 입장을 또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되고 이거는 정말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끝이 없을 것 같다 이 논란이.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매장 내 기물 파손이 또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노키즈존을 하는 또 업주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고로 이어진다. 예, 요즘은 이제 업주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억울한 있는데 입장이라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건데 네. 그 동영상 중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죠. 아이들이 여러 명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식당 안에 이제 들어 누워서 네. 방석을 이불처럼 덮고 그러면서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 이러니까 노키즈존 하고 싶어요라는 글이 올라와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공감을 했다. 저도 봤어요. 또 엄마들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업주분들 입장에서는 오죽하면 노키즈존 하겠느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노키즈존 카페나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계속 인테리어 같은 게 너무 파손이 많이 된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이가 좀 안 하게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여기 아이고. 불친절하다라거나 사장님 나와요. 왜 애들한테 너무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예. 이 점주분들이 너무 시달리다 네, 못해서 네. 노키즈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제주연구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주도 제주연구원. 정말 많아요. 예, 제주연구원 네.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조사를 해본 게 500만 개가 넘는다는 조사라고 맞아요. 했는데 더 늘어난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론을 좀 분석해 봤더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또 많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제주도 참 좋아하지만 요즘 노키준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식당 예. 옆에 노키즈존이라고 써 있나요? 네, 써 있거나 검색을 아니면은 뭐 이렇게 블로그나. SNS 아니면은 그런 검색을 하면은 거기 딱 적혀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검색을 주차뿐만 해봐야 돼요. 아니라 필수 요소로 노키즈존이가 맞아요. 아닌가를 많이 또 네, 검색을 그런 하시는군요. 거를 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참 계속 얘기하면 할수록 이건 답이 없네요. 예. 자, 일부 시민들도 노키즈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고요. 예. 한국리서치가 지난 2월 전국의 성인 남녀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의식을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무려 73%가 노키즈존에 동의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시민의 78%가 자기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들 때문이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69%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노키즈존 늘어나는 것 같다라는 예, 예. 의견이 많고 또 긍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어린이 안전사고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많은 것으로 지금 예.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뭐 맘카페다, 맘충이다 이런 얘기 너무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픈데 좋은 저는 부모님들도 맘충이라는 많아요. 용어는 쓰지 말자라는 그러니까요. 주의예요. 네. 좋은 부모님들도 그만큼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시민의식이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가 실상은 무책임한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고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화상을 입거나 할 때 이것을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 1차 책임.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업주의 책임으로 돌리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예. 이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으로 맞아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나왔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럼 본인이 부모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워낙 이 자영업자분들이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 예.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의 과정에서 그런 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인간사 다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 다 내 맘 같지가 않기 때문에 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노키조존이 이제 사회적 갈등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또 보건복지부에서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국회에서도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동복지법과 관련한 개정안도 발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업주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그리고 업주들과 부모들 간에 알아서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동 친화업소를 좀 지정해 주자 국가에서. 그리고 아동차별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실태 조사 한다라는 것이 아마 국회에서 이런 입법 발의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네.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좀 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식당 오지 말라. 이거 너 아이들을 위하면 우리 집 음식 먹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럼 또 결국은 속상하죠. 부모가 못 먹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식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평등 차별금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 좀 실태 조사도 하고 이 업소는 아동 차별 금지 업소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는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아동 친화 업소를 지정해주고 예. 뭔가 뭐라 그래 격려 차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이런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반대로 노키즈존을 비판하는 이들은 영유아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 이러면서 또 반박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를 때 조용히 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 뛰지 마 조용히 해.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술관 하면 워낙 고가의 예술품, 정말 인류가 보호해야 될 유산이라고 불리는 미술품도 있고 또 관람객들도 거기서 막 시끌시끌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감상하죠. 예, 근데 제가 해외 굉장히 유명한 미술관에 왔는데 유치원 원복 같은 걸 입은 학생들이 그 미술관 안에 엎드려서 모사 그 그림을 따라하고 있는 건데 어른들이 다 막 웃으면서 막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물론 그 어린이들이 이제 모사라면서 많이 떠드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건 뭐 어떻게 해? 하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조용히 지도를 해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실처럼 조용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는 누구나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저는 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고 사실 미술관이나 이런 곳들이 너무 고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입장료를 어린이들에게 낮추거나 이런 이유는 교육적 가치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고 뭔가 교육을 하려면 의견도 교환해야 되고 그림도 가서 좀 자세히 봐야 되고 그래야 창의력도 늘고. 그렇습니다. 이런적인 측면의 정책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사실 이 노키즈존을 가만 보면 아이들도 어른처럼 조용해야 되고 피해를 주면 안 되고 이런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 심해요. 이렇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물론 예의지국이긴 하나 너무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호기심, 창의성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존의 가치로 이것을 억압하는 문화가 있고 남한테 패끼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맞아요. 역설적으로 아이들의 권리와 특징은 눌러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창의 교육을 하냐.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얘기하면 할수록 답은 안 나오고 참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노키즈존이. 그래서 서울 키즈 오케이 존 시행을 시작했다고요? 노키즈존에 받는 말로 오케이 존? 키즈 오케이 어서 오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런 걸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9달 만에 500곳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깜짝 놀란 곳이 있는데 우리가 차 전문점 있죠. 네. 차 하면은 티 마시는 그렇습니다. 거? 예, 근데 전통차를 주로 가르쳐 주시는 곳인데 전통차 하시는 보니까 이 닭이를 쓰겠죠. 스테인레스 컵을 쓰지 않고 그렇죠. 깨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뜨겁습니다. 근데 예스키즈존입니다. 적극 권유합니다. 그 사장님 인터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니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차 마시는 즐거움과 다도를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찻집을 열게 된 주 목적인데 어린이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전통도 승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어느 그래서 정도. 이분한테 비싼 닭이가 깨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닭이는 원래 깨져요. 어른이나 너무 애들이나. 쿨하시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다. 아이들한테 조용히 하라라고 하면서 다도를 안 가르치면 어른에 대해서도 배우는 건 쉽지 않다. 평생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계속 교육을 하면 아 이게 깨지는 것이구나. 이 물이 뜨겁구나 조심하는 걸 배워야지 언제까지 그것을 배제하느냐라는 거죠. 마치 수영을 가르치겠다면서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같다라는 말에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멋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이거를 모든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강요할 순 없죠. 마더 테레사 수련인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왜 말했죠? 아동 친화적인 업소를 지정을 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방향. 그렇죠. 그렇게만 돼도 갈 곳이 워낙 많이 생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저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개선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2023년 5,200만 명에서 41년이 되면 4천만 명대로 진입을 하고 2070년에는 3,800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우스갯소리로 주변에 이러다 우리나라 없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들이 점점 줄면서 나라 전체가 이제 노키즈존이 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매년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한국에서 어린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영업이 성행하는 건 좀 역설적이다. 이런 또 견해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노키즈존이라는 말 자체가 아이들이 시끄럽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피해. 줄 것이라는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또 아이를 낳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네요. 예. 노키즈존에 아이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한쪽에서는 아이 낳는 것이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라고 예산을 투입하고 한쪽에서는 아이들 안 돼요. 아이 있는 부모 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역설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CNN에서도 네. 이 문제를 조명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일각에서는 뭐 행정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문화 인식이 같이 바뀌면서 가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맘충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은 시끄럽고 아이라는 엄마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예, 행동에 제약이 그렇죠. 있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아유 불편해 공공장소에서 왜 이렇게 한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도 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실태조사하는 이유도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아동 친화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걸 바탕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제가 네. 이거 너무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한 아동 활동가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요.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친구들과 아이들이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에서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못하게 한다. 공놀이 금지 막 붙여져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공원을 왜 만드는 거죠? 음. 공원이 어른들만을 위한 거죠? 라고 네.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 하는 게 좀 무섭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눈을 위험하니까. 맞을 수도 네.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큰 부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하지마라고 하는 게 맞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공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장소가 일단 좀 제공이 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외신들도 또 우리 한국의 노키즈존에 대해서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외신들이 볼 땐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CNN에서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다니 참 희한한 일이다, 그럴 수 모순되는 있죠. 일이다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한번 짚어본 건데 초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런 게 있으니 정말 이상하다라고 짚었다는데 좀 네. 뜨끔하다라고 해야 되고 팩폭을 당하는 기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취지이죠. 네. 자,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이런 분위기가 뭐 계속 얘기합니다. 초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평론가님의 입장이 또 궁금하네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공연장 갔을 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거나 하면
왜 아이를 이런 데 데려오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데 우리가 물론 그런 공연장, 예를 들면 특히 이제 클래식 독주 같은 데서 만약 아이가 울거나 하면 네. 연주회 자체가 중단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뭐 좀 어느 정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기도 뭐 굳이 그 자리에 와서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다만 제가 짚은 것은 뭐냐면은 저도 참 여러 가지 반성을 하게 됐는데 아이들의 창의력과 호기심을 키워줘야 되는 여러 가지 장소에조차 점점 저 노 기준이 확산된다면 네. 이거는 저출산을 극복해야 되는 나라에서 굉장히 모순되는 생각이다. 예. 모순되는 문화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적 과제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개인이라든가 자영업자가 좋은 마음으로 알아서 아이들을 받아줘라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과제로 장기적으로 고민한다면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정부가 개입까지 하게 이렇게 뭐 국가기관에서 개입까지 할 정도가 됐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일단은 지금 뭐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은 이런 좀 비상식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하면. 네. 어쨌든 뭐 요즘 애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참 그래서 막 키즈 카페 같은 것들 너무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뭐 비용도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제 존중받는 한 인격체로서 정말 우리 미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부모로서는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많아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연스럽게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 굉장히 유명한 도시학자분이 우리나라엔 왜 이렇게 카페가 많을까라는 오, 분석을 너무 낸 적이 있죠.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환경과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아파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이 좀 본인의 방을 벗어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네. 또 이제 청소년들이라던가 아이들이 친구가 놀러 왔을 때 부모님의 눈을 살짝 피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가족과 좀 분리돼서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카페가 유행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집 앞에 드넓은 운동장이 있으면 왜 공원에 가겠어요? 그 좁은 공원에 가겠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듯이 놀거리, 아이들에게 놀거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장기적으로는 공원이 많은 나라가 행복한 국가다 이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도심을 계획할 때 너무 이렇게 뭐 대형 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누구나 와서 걷고 놀고 뛰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지는 차원을 도시 계획을 할 때부터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거 하나 고친다고 나아질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을 좀 두루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주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고령층 73세까지 일하고 싶어요. 자,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와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단 2023년 5월 기준인데 지난 5월 기준으로 지금 통계가 나온 거죠. 네. 고령층 10명 가운데 7명은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무려 60%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왜 이렇게 그렇게 고령층들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73세까지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유를 물었더니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고 고령층의 퇴직 평균 나이는 49.3세였고 평균 근속 기간은 15년 7.9개월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서도 일하고 싶다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원인을 봤거든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말은 연금이나 이런 걸로 생활비가 충당이 안 된다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고령층이 일하는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양면을 같이 봐야 돼요. 맞아요. 제가 유럽에 있는 기사를 봤는데 왜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일해야 되냐라고 집단 시위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럽은 맞아요. 너무 즐기니까 향유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그 정년퇴직 나이 더 연장해달라 이런 거 봤을 때 일부 외신 기자들이 아니
나이 일을 하고 들어서 싶다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수 빨리 있죠. 퇴직하고 국가에서 연금 받는 게 아니고라는 이제 질문이 나왔다라는 기사를 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좀 다각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든지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죠? 어쨌든 뭐 지금 100세 시대는 한물 갔어요. 지금 이제 120세 시대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70대 어르신을 봐도 너무 건강하시고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조차 신뢰가 된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자, 앞서서 이제 아동 친화적인 환경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이제 고령화 심한 문제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2050년에 우리나라 취업자의 평균 연령이 54세까지 올라갈 평균 연령 이런 또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050년 기준으로 예측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대한상공회의에서 예측을 해봤더니 53.7세가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뭐 54세라고 하는데 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하기 위해서 OECD 한번 비교해봤어요. OECD 평균보다 10살이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노동력의 고령화라는 것은 이 나이에도 그럼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제 어르신들 일자리를 얘기할 때 나는 건강하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금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그 이유가 고령자들은 저위 기술이라든지 저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또 더 심해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저위라고 해서 이게 뭐 나쁜 직업이다 이런 그렇죠. 의미가 아니라요. 주로 예. 이제 노동력을 사용하거나 과거에 전통산업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고령층이 그러면 어디에 많이 집중돼서 일하냐라고 봤더니 뭐 SGI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속 성장 이니셔티브라고 하거든요. 이 네. 수치로 봤을 때 50세 이상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위 기술 예를 들면은 뭐 의류, 가죽 신발 네. 이런 부분의 산업에서 취업자의 노령화가 지금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령층은 주로 이런 데 머물고 있는데 산업은 점점 더 다른 쪽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맞아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접하게 되면서 이제 고령층의 생산성 유지 방안 마련 또한 시급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고령화가 될수록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고령층이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으면 이게 고령층의 빈곤화와 맞물려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기준으로 고령화 지수가 높은 나라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65세 기준으로 여러 가지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있잖아요. 네. 이런 나이를 더 올려야 된다. 65세 이제 노인도 아니다. 한 70세로 맞아요. 올리자, 68세로 올리자 논의가 나왔는데 반대 의견이 나온 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층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나이만 근본적으로. 높여놓으면 더 심해진다 이런 반론이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고령화 문제를 하거나 우리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어느 기준으로 할 때는 항상 고령층에 인한 빈곤 문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즉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갖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하면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겠죠. 우리도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고령층의 일자리 취업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고령화 심각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저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요. 일단 지금 성인용 기저귀 수입량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제 성인용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할 때 조금 요실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럴 하는 수도 경우도 있고. 있고요. 예. 장기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누워 계신데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좀 편하지 않은 분들이 혹시나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 환자들이 하시는 예. 경우도 여러 가지에서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성인용 기저귀에 대한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식품의약청 통계를 봤더니 올해 상반기에 수입된 양 그리고 지난해 수입된 양을 한번 비교해 봤더니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184톤이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1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뭐 테이프형 기저귀, 팬티형 기저귀 요즘 광고도 많이 예, 나오죠. 예, 근데 사실 맞아요. 우리 돌아보면 20년 전만 해도 그런 광고 TV에 나오지 없었죠, 않았습니다. 전혀.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고령화의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보통 우리가 기저귀 하면 아가들만 쓰는 걸로 예. 생각을 했는데 성인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일상 생활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고령화와 맞물려서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노인 의료와 돌봄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일단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재편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점이 요즘 많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전국에 요양병원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심지어 이곳의 제도를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 우리 맨날 얘기하죠. 나오죠. 예.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죠. 맞아. 아이유가 몰랐어요. 그렇죠. 뭐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토론회에서 요양병원 협회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간병비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이 노인들이 내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라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양병원이 여러 가지 좀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부모님이 병상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병원비나 수술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부담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이게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일일이. 이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이거 안 겪었다는 분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가서 다 간병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네.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지인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미 60세예요. 부모님이 지금 거의 90세인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기 힘든 상황인데 간병인이 없으면 안 되는 안 거죠. 되죠. 예. 그래서 그나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노후 대비로 여러 가지 이제 뭐 보험도 들어놓으시고 연금도 잘 나오는 직장을 가지셨고 해서 이게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정말 온 가족이 이것에 매달려야 되는 수입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야 되는 그래서 요즘에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용이 무시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을 실제로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요. 간병비 같은 경우에 이제 하루에 10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이게 월 단위로 가면 300만 원에서 아이고. 500만 원 수준이라고 네네. 하니까 고령화와 맞물려서 이런 부분도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고민해야 되고요. 또 이제 외국인들 쓰는 경우 많잖아요. 뭐 많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라던가 뭐 조선족 분들이라던가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뭐 너무 이제 차별이 심하다 이런 분들의 그런 걸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은 일단 뭐 외국인 간병 시장이 이제 현재는 해외 동포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이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들까지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부분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신중한 왜냐하면 입장. 예. 외국인분들이 간병을 하시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 외국인분들이 간병을 하시는 거 혹시 싼 임금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돈 때문에 하는 건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왜죠? 예. 물 드시는데 제가 예. 사례를 들리게.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근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싼 비용으로 쓰자라는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당신은 외국인이니까 돈 덜 주자. 근데 이건 이제 국제노동기구나 이런 데서 문제 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문제고 똑같은 돌봄의 역할을 하는데 외국인들에게 차별적인 시각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돌봄은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돌보거나 하는데 그거를 마치 싼 물건처럼 하는 인식이 확산될까 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게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 우리가 다 보고 잘 접근하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네요. 사실 노동 강도는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하던.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비용을 좀 작게 책정하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그런 나중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웃나라 일본 역시 참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인 것으로 유명하죠. 저출산 고령화로 이제 운영자가 부족해가지고 개장을 못하는 해수욕장이 10%입니다. 이건 되게 심각한 건데요. 해수욕장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인명구조원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사실 인명구조원을 노인분들이 하시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인명구조원이 너무 부족하거나 해수욕장을 운영할 인력이 없어가지고 일본에서 해수욕장을 못한 그런 사례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저도 이렇게 실제로 가보면 일부 굉장히 이런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지역 가면 이 임용구조원 구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청년이 없는 거예요, 저분. 청년이 없기도 하고 이런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 약간 노령화하고 맞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 한가운데 해수욕장이 그렇죠.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도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중일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것만큼 이제 좀 이제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자, 고령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자, 어쨌든 방송이 끝나더라도 저희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상담 전화 주셔도 좋고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 상담 또는 이메일 통해서도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혜연 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